계획이 순번 길어지니까 싫으면 계약 파기하세요. 캐나다의 무자비한 갑질 한 번에 140년 전통의 독일 방산 거인이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떠안고 혈맹이라 믿었던 캐나다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독일. 하지만 진짜 비극은 얼음 밑 수백 미터 아래에서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군대도 손을 쓰지 못해 전멸 직전에 몰린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독일을 경악하게 만든 특약 4045의 실체와 얼음 바다를 가르고 나타난 대한민국 비밀 무기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유럽 안보전략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이자 방산 프로젝트 총괄 검증관으로 일하고 있는 헬릭 베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방위산업 현장을 30년 넘게 지켜본 기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일어난 비현실적인 파동은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과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차세대 전력 확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공식 발표하던 당일 유럽 방산연합체의 중앙회의실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축하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일 해양 안보 프로젝트로는 서구권 역사상 손에 꼽히는 엄청난 액수의 사업이었고 당시 최종 단계에서 겨루던 상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제시한 차세대 잠수함의 수중 연속 자항 능력과 공기부여, 추진체계 사양표는 우리 연구팀이 밤을 새워 분석했을 때도 기존 물리학적 계산을 의심케 할 만큼 압도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안보연합체 내부의 공고한 정치적 자산과 나토 표준 규격이라는 명분 앞에서 한국이 최종 낙찰을 받기란 불가능해 보였고, 실제로 발표 당일 캐나다 국방부는 동맹의 상호 운용성과 정치적 연대를 이유로 유럽 연합체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계 화면을 보며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의 벽과 강대국 중심의 기득권 네트워크를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옆에 있던 방산 계약 총괄 책임자 역시 한국은 뛰어난 도면을 잘 그리는 제조 공장일 뿐 안보 네트워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며 거들었고, 우리 모두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배가 채 식기도 전에 오타와 정부로부터 전달되어 온 부속 계약 문서, 초안은 유럽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부속 문서 400장의 구석에 적혀있던 특약 4045 조항은 계약 총액의 120%를 현지,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핵심 기술 데이터를 조건 없이 공유하라는 사실상의 무조건적인 기술 강탈 조항이었습니다. 일거에 2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고 가라는 이 터무니없는 요구에 유럽 방산 이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계약 전면 파기라는 강수를 두었고, 미리 납입되었던 성금 몰수와 사법, 재판소 제소라는 강경책으로 맞섰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연쇄적인 안보 마비 현상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잃고 전력 부재 상태에 빠진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의 서방 동맹국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안보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기존 체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한국의 안보 당국은 이러한 미증유의 혼란 속에서도 단 한 줄의 유감 표명이나 언론 플레이조차 하지 않은 채 기이할 정도의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침묵을 두고 사업 탈락에 따른 자존심 상처나 무기력한 포기로 치부하고 있을 때 한국의 주요 거점 조선소와 방산연구소들의 야간 조명은 단 한 시간도 꺼지지 않은 채 불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정적의 배경에는 단순한 잠수함 건조 수준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전력과 기술 체계가 숨겨져 있었지만 서방 국가들은 물론 아시아의 주변국들조차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방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저 가성비 좋은 무기를 빠르게 공급하는 하청야드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군사 강국들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주변국들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거대한 해군 기지와 안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던 강대국들과 일본의 방송 관계자들은 한국의 방산 체계를 한낱 한계가 명확한 중저가 대량 생산품으로 치부하며 고성능 특수 작전 환경에서는 결코 검증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캄보디아 해안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한 미사일망과 수중 감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던 서방 안보 컨설팅 팀조차 한국산 장비는 명중률과 탐지 성능의 수치만 부풀려진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며 복합 작전 환경에 투입되는 순간 허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가난과 참사를 겨우 극복하고 강대국들의 기술을 구걸하던 변방의 국방 미개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실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들의 견제와 거절을 겪으며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군사 기술의 수준이 이미 세계 방산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차곡차곡 준비해 온 결정적인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조차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과 아시아 각국의 군사 분석관들이 한국의 역량을 하청 야드 수준으로 치부하며 비웃고 있을 때 서방의 국방검증단은 한국의 실제 군사 전력과 기술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공식 검증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캄보디아 해역 일대에서 열린 다국적 안보 합동 훈련 현장은 한국의 방산 체계가 과연 서방 표준에 미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현장에 참관한 일본과 유럽의 군사 기술진은 한국이 출품한 지상 기반 수중 탐지 센서망과 차세대 다목적 대함 유도무기 체계의 사양서를 살펴본 뒤 조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탐지 거리는 기존 서방 선진국들이 자랑하던 최고급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한참 상과하는 350km였고 유도탄의 원거리 표적 명중 오차는 불과 수십 센티미터 수준인 오차 범위 0.2m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해상방위 기술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해역처럼 기온이 높고 해수 밀도 변화가 극심한 열대 해역에서는 전파 왜곡과 음양굴절 현상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며 명백한 서류상의 오류이거나 과장 광고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첨단 무기 검증팀 역시 한국이라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서방의 거대 방산 기업들도 달성하지 못한 단축 반응 시간 3초와 초정밀 탐지 수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국 기술진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강대국들의 핵심 부품을 모방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든 무기 체계를 들고 나와 국제 방산 시장에서 무리한 영업을 뛰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격 시범과 시뮬레이션 평가가 시작되자 캄보디아 현장의 참관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으로 휩싸였습니다. 한국 측이 기지 구축 후 작동 버튼을 누르자마자 목표 해역에 분산 배치된 수십 개의 표적 데이터가 불과 1.5초 만에 중앙 관제 모니터에 완벽하게 식별되어 출력되었습니다. 최초 탐지 반응 시간이 서방 기술진이 예측했던 최단 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유럽 검증단은 측정 시스템에 전산 오류가 발생한 것이 틀림없다며 즉시 장비 재부팅과 데이터 재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세 차례의 연속 가혹 조건 테스트에서 한국의 전력 체계는 수평선 너머 350km 떨어진 이동 표적을 정확히 추적해냈고 발사된 시험탄은 오차 범위 0.15m라는 비현실적인 정확도로 표적의 중심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장비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 측 통제소로 몰려든 일본과 유럽의 엔지니어들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원격 측정 데이터 수치를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표적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하는 고성능 연산 알고리즘과 극심한 교란 신호 속에서도 신호 대잡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소재 센서 기술이 한국의 자체 기술로 완벽히 통합되어 동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쉽게 도달하지 못했던 핵심 성능. 수치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상 장비에서 완벽한 실물로 구현되어 동작하는 장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안보 전문가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주재에 감히 이런 정밀 수치를 내세우느냐며 야유를 보내던 서방 매체와 동남아, 전장에 참관단은 재확인된 공인 데이터 시트를 확인한 뒤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캄보디아 해군 관계자들과 현장에 참석한 각국 무관들은 한국이 단순한 가성비 무기 제조국이 아니라 기존 안보 강국들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은 첨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것이 지상 표적에 국한된 일시적인 행운일 뿐이라며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고 한국이 숨겨둔 진정한 안보 체계의 단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 놀라운 정밀 타격 수치조차도 한국이 작정하고 숨겨둔 뒤장의 무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있던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을 진정으로 소름 돋게 만든 한국의 본 모습과 충격적인 핵심 기술의 전말은 이제 곧 펼쳐질 다음 단계에서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캄보디아 해역에서 펼쳐진 초정밀 타격 시험으로 서방 안보 전문가들의 코대를 꺾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방산 기득권층은 여전히 본질적인 평가절하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지상 기반 유도 무기나 단거리 센서 기술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냈을지 몰라도 해양 안보의 꽃이라 불리는 거대 함정 건조와 극지 작전용 특수 강제 기술에서는 결코 서방의 깊은 역사와 노하우를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1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조선기술진과 일본의 해상 기술협회는 한국이 겉모습만 화려한 신형 장비를 자랑하지만 수백 미터 수압을 버티며 수십 년간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중대형 특수 함정 분야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동아시아 국가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던 극지 해양 전력과 대형 수중 체계를 완벽하게 건조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으로나 기술적 스펙트럼으로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을 여전히 한 단계 아래의 제조 야드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은 독일과 유럽연합이 자랑하던 극지용 첨단 수중 전력의 검증 데이터가 공식 발표되면서 또 한 번 거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안보 검증단이 캐나다 사업 파기 이후 자신들이 호기롭게 내세웠던 212급 차세대 수중 전력의 극지 환경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을 때 현장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영하 35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 연료전지 개질 계통의 치명적인 응결 현상이 발생했고 축전지 출력은 정격 대비 무려 36%나 급감하여 64% 수준에 머무르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미터 두께의 두꺼운 얼음, 천장 아래에서 연속 장모의 시험을 진행하던 중 부상 지점 확보 실패 판정이 내려지며 독일이 호언장담했던 베스트셀러 장비가 극지 환경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서방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최고급 장비가 극저온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고 무력화되는 수치를 직접 확인한 각국 언론과 국방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계 안보 관계자들의 시선은 구석에서 입을 다물고 있던 한국의 차세대 중대형 함정 사업 배치 2 전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측이 유럽 사법재판소와 국제감정인단에게 제출한 공인 시험 평가서에는 믿기 힘든 수치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KSSIII 배치 2 중대형 함정은 영하 40도의 극저온 한대 해역모의 환경에서도 리튬이온 축전지 체계의 출력 저하가 단 1%도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열관리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공기부요, 추진 체계와 리튬 축전지망을 결합한 통합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수면 부상 없이 수중에서 연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서방 세계 기록을 무려 2.5배 이상 경신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중 소음 준위 역시 저 바닥의 자연 음영보다 낮은 데시벨 수치로 유지되어
현존하는 모든 능동 및 수동 소나망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의 수석 기술진과 일본의 해상 안보 분석관들은 한국 측이 제시한 극지 환경 출력 유지율 100%와 수중 자항 기간 수치를 보고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세계 수중 전력 시장을 주도해 온 독일과 프랑스조차 해결하지 못한 극저온 배터리 열폭주 및 출력 저하 문제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수로 해결했겠느냐며 측정 장비의 정밀도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감정인단과 사법재판소 기술감정관들이 한국의 거제 특수선 야드를 직접 방문해 수중 가혹 조건 테스트와 축전지 모듈 분해, 검사를 진행하자 현장은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및 2차 전지 제조 기술과 자동화 온실 제어 알고리즘, 그리고 오차범위 0.01mm에 달하는 로봇 용접 시스템을 하나로 융합시켜 서방 선진국들이 넘지 못한 기술적 벽을 이미 수년 전에 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유럽의 방산거인들이 0.01mm 수준의 오차 관리 수치와 극지 환경 100% 출력 유지라는 압도적인 수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단지 가격만 저렴하게 맞추는 하청 국가로 얕보던 각국 정부와 언론들은 재확인된 공인 수치 시트를 들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기술력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언론에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고요히 정적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전 세계 안보가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대역전극의 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서방 강대국들의 비열한 셈법과 갑질을 한순간에 참교육하고 세계 안보의 중심축을 옮겨버릴 진짜 비장의 무기와 충격적인 반전은 마침내 그 베일을 벗게 됩니다.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 수치에 경악하며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세계 물류와 안보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든 대형 연쇄 재난이 동아시아와 북미 대륙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일본의 핵심 반도체 생산 거점이 밀집한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로망이 주저앉고 주요 항만의 암벽이 기울어져 일대의 물류 수송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최첨단 클린룸 라인이 무너지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와 핵심 센서 공급이 즉각 중단되었고 중동의 대형 데이터 센터와 유럽 주요 금융가의 결제 시스템까지 도미노처럼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과 서방의 구호 부대가 현장 접근을 시도했지만 파손된 활주로와 액상화된 부두 사정 때문에 해안선조차 넘지 못한 채 앞바다에서 나흘 넘게 발만 굴리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의 바다 위를 가르며 등장한 것은 미군도 유럽연합의 첨단 함대도 아닌 대한민국 민관합동해상 재난지휘 통제 함대였습니다. 서방의 국가들이 최첨단 군함과 정찰기를 자랑하면서도 막상 사태가 터지자 복잡한 법적 절차와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한국은 사고 발생 불과 3시간 만에 현장에 도달하여 완벽한 현장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부두가 없으면 표준 컨테이너 규격으로 제작된 이동식 바지선을 연결해 즉석에서 부두를 만들어냈고 도로가 끊긴 개벌 지역으로는 무인 궤도, 장비와 수중 이동 모듈이 스스로 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이 현장 접근해 나흘 이상 걸릴 것이라 장담했던 상식을 단 3시간 만에 무너뜨린 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의 핵심은 놀랍게도 한국이 지난 수년간 조용히 구축해 온 국가 통합, 재난관제 및 가변형 무모선 수중 제어 시스템이라는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지진이 발생하기도 전에 전국 단위의 상선과 특수함정, 그리고 수중 로봇들을 표준 규격으로 통일시키고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잘 만드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산업 인프라와 첨단 ICT 기술, 그리고 수중 자율 제어,
기술을 하나의 거대한 안보 네트워크로 결합시킨 유일무이한 안보 통합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비장의 무기가 마침내 실물을 드러내자 한국을 얕보며 하청야드로 깎아내리던 서방의 언론들과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무 말 없이 도크의 불을 밝히고 야간 조업을 이어갔던 이유는 단순히 배 몇 척을 만들어 팔기 위함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도 시도하지 못한 미래형 안보 및 재난 통제 생태계를 완벽하게 완성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장의 무기가 공개됨과 동시에 이제 이야기는 한국을 멸시하고 부당한 갑질을 일삼던 서방 강대국들과 경쟁국들을 완벽하게 참교육하는 통쾌한 대역전의 장으로 거침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캐나다와 독일 사이의 독소 특약 협상이 결렬되며 12조 원의 선금이 몰수되고 북극해 수중방어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자 서방의 국방 매체들과 아시아 주변국들은 처음에는 일제히 한국을 향해 냉소적인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방송 전문지들과 일본의 안보연구소는 한국이 아무리 도산한 창호급의 우수성을 주장하더라도 나토의 공고한 진입 장벽을 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며 아시아의 신흥 제조국이 강대국들의 고위급 정치적 연대와 안보 생태계를 대신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해역 일대의 해상 교역로를 주시하던 동남아 군사블록과 서방 무관들은 한국이 제시한 초도함 건조 단가와 유지, 보수 비용을 두고 동아시아의 가성비 공장이 내세운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며 극지 환경에서의 치명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식의 왜곡된 악평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오타와 연방 정부가 안보 공백으로 인한 주정부들의 세수 이전 거부와 연방 해체 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자 영원할 것 같던 서방 방산 기득권의 오만함은 가장 참담한 형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캐나다 주정부 통상대표단과 국방부 실무진이 대사관이나 워싱턴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거제 특수선 야드로 직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내 조선연합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실무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이때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표가 공개되자 유럽과 북미의 계약 전문 법률가들은 자신의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계약 파기 이력을 가진 발주국에 대한 리스크 가상금과 야간 조업 전환 및 협력사, 세부 조율 비용을 정밀하게 산출하여 독일이 제시했던 단가의 1.5배에 달하는 18조 원의 계약금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요구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즉각 한국이 곤경에 처한 동맹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으며 전산 입력 오류나 계산 착오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안보 분석관들조차 한국이 제시한 30개월 이내 초도함 인도라는 조건은 조선공학적 상식을 완전히 파괴한 과장 표기이며 시제품 블록 테스트 데이터에 심각한 통계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 기술검증단과 유럽 사법재판소 감정인단은 한국 측이 제출한 공정관리 데이터 수십만 건을 직접 전수 조사하는 고강도 재검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측 공정관제 서버의 시스템 로그와 협력업체 자재 반입 수치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계산 착오의 증거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에 걸친 피말리는 데이터 재검증 작업이 진행될수록 서방 검증단의 의심은 거대한 경악과 공포로 바뀌어갔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30개월 인도 스케줄은 허황된 언론용 수치가 아니라 오차 범위 0.01mm를 유지하는 6축 로봇 용접 자동화 라인과 300여 개 협력사의 실시간 자재 추적 네트워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실제 계산 결과였습니다. 수십 차례 재계산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도 결과는 오차 없이 30개월로 귀환했고 45일 만에 완성되는 압력선체 블록의 정밀도 수치 역시 단 1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상태였습니다. 검증에 참여했던 서방의 수석 기술 엔지니어들은
계산기 모니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두드리며 장비 시스템의 오류를 의심했지만 출력된 현장 공정 데이터는 한국의 제조 역량이 이미 자신들의 상식 체계를 훨씬 초과했음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와 정밀 데이터가 겹겹이 쌓여감에 따라 한국을 향했던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소에서 거대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경외심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외신들과 서방 국방부의 관심은 이제 단순한 계약 금액이나 인도 시점이라는 결과를 넘어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사상 유례없는 공정 정밀도와 기술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수십 년 전 강대국들의 도면, 열람 거부와 소재 수출 통제라는 노골적인 견제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항의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막힌 품목마다 국책 연구 과제를 걸어 독자, 기술로 승화시켰다는 역사적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목줄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끊어진 줄의 반대편에서 한국은 스스로 철강을 녹이고 재련 배합비를 노트에 적어가며 독자적인 안보 생태계를 바닥에서부터 완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더욱 통쾌한 승리는 무기를 운용하는 권한의 완전한 이관 조항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방 강대국들은 무기를 판매한 뒤 전투 체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을 독점하고 핵심 부품 공급망을 쥐고 흔들며 구매국을 영원히 기술적 인질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잠수함의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권한과 현지 창정비 기술, 그리고 핵심 부품의 2차 공급망 구성 권한까지 캐나다에 통째로 이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기자 회견장에서 유럽 기자가 도대체 무엇으로 상대를 계속 붙잡아둘 생각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질문을 던지자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기를 빌려주면 그 나라는 언젠가 우리에게 화를 내지만 무기를 스스로 쥐어주면 그 나라는 우리와 함께 서게 된다며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자기 바다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파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140년 동안 자물쇠만 팔아치우며 동맹의 주머니를 털어왔던 유럽과 미국의 방산 공룡들은 이 담대하고도 압도적인 철학 앞에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을 단지 가격이나 맞추는 아시아의 가성비 야드로 업신여기던 전 세계 언론들과 정부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나라가 실상은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과 질서를 스스로 재편하는 거대한 거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강대국들의 비열한 셈법을 완벽한 실력과 진정성으로 참교육한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자 수호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반전의 서사는 마침내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될 북극해의 차가운 얼음, 천장 아래에서 가장 극적이고 소름 돋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와의 역사적인 18조 원 계약이 체결되고 서방 강대국들의 오만한 셈법에 완벽한 경종을 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극해 수중 한복판에서 전 세계의 숨통을 조이는 대형 안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신형 함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북극해 초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했던 낡은 수중 함정이 얼음, 천장 아래서 갑작스러운 동력 차단 사고를 일으키며 해저 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수온이 급격하게 갈라지는 치명적인 밀도 변동구역에 걸려 선체 냉각 계통에 균열이 생겼고 동력을 완전히 잃은 함정은 두께 3m가 넘는 거대한 얼음, 천장 아래에 고립된 철퇴 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함정 내부에는 59명의 승조원이 갇혀 있었고 생존을 위해 남은 산소 계산 시한은 불과 37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극지 해역에서 발생한 이 사고의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며 절망적인 추모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보를 자부하던 미국 해군이 알래스카에서 구조함을 긴급 출항시켰지만 수미터 두께의 얼음층을 뚫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개방 수역에서 발만 굴러야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자랑하던 최첨단 쇄빙선 역시 사고 해역까지 도달하는데 최소 4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유체역학 계산 수치가 나오자 사실상 임무 불가능 판정을 내렸고 영국의 원자력 수중 전력조차 극지해져 지형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추락 6시간 만에 회항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한다던 서방 강대국들의 최첨단 장비와 구호 자산들이 사고 해역 외곽을 빙빙 돌며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는 동안 갇혀있는 59명 승조원들의 산소는 빠르게 고갈되어 갔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전 세계 안보 관제 모니터의 얼음 천장 및 사고 해역 한복판으로 유유히 진입하는 의문의 수중 신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로의 완벽한 인도를 앞두고 극지 가옥 조건 최종 수중 가동 시험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던 대한민국 해군의 KSSIII 배치2 함정이었습니다. 서방의 군 당국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모니터에 찍힌 한국 함정의 이동 경로 수치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음 및 수백 미터 해저에서는 능동 소나의 반사파가 천장에 부딪혀 먹통이 되기 때문에 수중 위치 탐지 자체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방 군사 교범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와 유럽 연구진은 관제 시스템의 위치 측정 장비에 심각한 오류가 생겼거나 수중 신호 연산에 환영이 잡힌 것이라며 전산 시스템의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관제 데이터 수치가 재확인될수록 서방 전문가들의 의심은 거대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함정은 소나 소음을 전혀 내지 않는 무소음 자항 상태를 유지하며 수밀도 균열로 선체가 수압에 눌릴 때 발생하는 오차 범위 0.001dB 수준의 미세한 삐걱거림과 벽면, 타격 음향을 청진기처럼 감지해 내고 있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극저온에서 출력이 64%로 떨어지고 소음 통제에 실패할 때 한국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리튬이온 축전지 모듈과 극한의 무소음, 제어 기술을 통해 해저 자연 음향보다 낮은 정적을 유지하며 사고 위치를 완벽하게 추적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고 지점에 접근한 한국 함정은 부산 신항의 자동화 관제 시스템을 응용한 무모선 수중 제어 기술을 통해 수십 대의 무인 수중 로봇 군집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수중 로봇들이 얼음 밑에 저 지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자율적으로 최단 구조 통로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지적하던 서방 엔지니어들은 이것이 과거 부산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나르던 무인 차량 알고리즘에서 발전된 기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을 가성비 무기 제조국으로 얕보던 강대국들의 오만한 시선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얼음 천장 아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과 압도적인 정밀 수치 앞에 완전히 깨져나갔습니다. 사고 발생 시한을 불과 2시간 남겨둔 극한의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진과 수중 전력은 마침내 두꺼운 얼음벽을 관통하고 59명 승조원 전원을 완벽하게 구조해 내는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존한 캐나다 승조원들이 한국 함정 내부의 태극기를 향해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는 생중계 화면이 전 세계로 송출되자 한국을 무시했던 서방 정부들과 언론들은 일제히 숭고한 감동과 전율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 오랜 기간 묵묵히 일궈낸 기술의 깊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입증되었으며 전 세계는 비로소 지배자가 아닌 참된 안보의 수호자로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작전 성공 소식이 전 세계 생중계망을 타고 퍼져나가자 한국을 가성비 하청 야들하며 비아냥대던 서방 강대국들과 주요 언론들의 태도는 일제히 사죄와 찬사로 돌아섰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의회 앞에는 분노의 시위대 대신 한국을 향한 감사 집회가 열렸고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국영 방송 진행자는 방송 도중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나토 본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여준 북극해 구조 작전은 안보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적이라고 공식 인정했으며 그동안 한국산 장비의 성능 수치를 과장이라 폄하했던 유럽 안보 분석관들은 자신들의 오만했던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서방 안보의 중심지였던 베를린과 파리, 오타와 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140년 전통의 독일 방산거인 타이센크루프와 유럽연합안보 대표단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한국의 거제 조선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 기술자들을 연구실 문 밖에 세워두고 도면 열람조차 막았던 서방의 거대 방산 공룡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해군 정비 체계 전체를 대한민국식 모듈 구조로 개조해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안전모를 들고 나온 한국 현장 소장 백중우의 안내는 고통도 경계도 없었고 서방 기술진은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오차 범위 0.01mm를 유지하는 가공 라인과 이력 추적 시스템을 참관하며 깊은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국방부와 주요 언론의 관심은 마침내 단순한 구조 성공이라는 결과에서 도대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기술과 통제 시스템을 완성해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서방 기자들이 거제 현장의 낡은 연구 공책과 감리 이력 추적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자 한국 기술진은 이 시스템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와 참사의 눈물 속에서 나라 전체가 뼈를 깎아 만든 흔적이라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과거 부실 참사를 겪으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던 아픔의 역사, 강대국들이 원자재를 안 팔아 고철을 녹여가며 공책에 적었던 재련 배합비, 그리고 온실 제어 기술과 2차전지 산업을 안보에 결합시킨 독자적 생태계가 수십 년의 피땀을 거쳐 완성된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숫자와 기록이 쌓여갈수록 세계를 지배한다고 착각했던 강대국들의 오만한 시선은 완벽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토 본부는 재난대응 및 해양정비 표준 규격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전면 통일하기로 의결했으며 전 세계 10여 개국 이상의 국방 조달 실무 채널이 백악관이나 브뤼셀이 아닌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으로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왔습니다. 무기를 파는 차가 열쇠를 쥐고 상대를 통제하던 서구 중심의 안보시대는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고 진정한 기술력과 진정성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은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구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탑클래스로 우뚝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반전과 찬사 속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거창한 축하 행사나 자화자찬도 열지 않은 채 고요히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구조 작전에 나섰던 협력사들과 기술진은 다음 날 아침 원래 하던 납품 일정으로 담담히 돌아갔고 거제의 도크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밤을 밝히는 불빛 아래 작업자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이나 뽐냄 대신 아버지의 고철 쇠조각 유품을 목에 걸고 묵묵히 오늘 하루도 하던 일을 해나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위대한 태도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깊고 묵직한 울림과 영원히 잊히지 않을 존경심을 각인시켰습니다.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과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과거에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방 강대국들의 무기 체계에 의존하며 과도한 기술 독점과 까다로운 유지 보수 조건에 시달려온 세계 각국 정부들이 더 이상 워싱턴이나 베를린, 파리의 문을 두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동유럽과 중동, 그리고 남미와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안보 담당자들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국내 조선 및 방산 기업 연합에 러브콜을 보내며 자국의 해양 영토와 수중 안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술 이전 및 모듈형 정비 체계 도입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무기를 매개로 구매국을 기술적 인질로 잡던 기존 서구 강대국들의 자물쇠 패권 정치는 스스로 지킬 능력을 건네며 진정한 연대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담대하고 포용적인 철학 앞에 완전히 효력을 잃고 해체되었습니다. 나토 안보이사회는 유럽과 북미 전체의 재난 대응, 규격 및 대형 함정 정비 이력 관리 체계를 대한민국의 가변형 모듈 표준으로 통합 승인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방의 군사 기술자들과 외교관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아시아의 작은 가성비 하청야드라고 업신여기던 나라의 기술 표준 문서를 들고 공부해야 하는 현실에 경악했지만 이내 오차범위 0.01mm라는 정밀 수치와
극지 환경 100% 출력 유지라는 완벽한 실증 기록 앞에 깊은 경외심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악관과 나토 본부의 고위 관계자들조차 이제는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없이는 서방 동맹의 핵심 안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참으로 숙연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과 세계적인 찬사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지독하리만큼 담담하고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성공시키고 북극해 수백 미터 얼음 밑에서 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완벽하게 구해내며 세계 안보의 중심축을 옮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거창한 자화자찬용 훈장 수여식이나 대대적인 정치적 축하 행사도 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 통로를 열었던 한국 해군의 승조원들과 밤을 새워 무인 수중 로봇 및 발전 모듈 화물기를 띄웠던 중소기업 및 조선소, 협력사의 기술자들은 언론의 카메라 조명을 피해 다음 날 아침 원래 자신들이 맡은 현장 작업으로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킬 조선소 15층 창가에서 한국 거제 야드의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을 바라보던 저는 이 위대한 반전의 서사가 단순히 몇 개 장비의 우수성이나 우연한 행운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강대국들이 철강 소재 하나조차 팔지 않아 고철을 녹이고 연구 공책에 수천 번의 실패를 적어가며 피땀을 흘린 원로 연구원들의 한 맺힌 노고였습니다. 또한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졌던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부실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국가 전체의 감리 체계를 뜯어고친 눈물의 기록이자 아버지가 도로 공사 현장에서 고철을 녹여 만든 손톱만 한 쇠조각 유품을 목에 걸고 아침마다 안전모를 들어 올리는 백중우 현장 소장 같은 보통 사람들의 묵묵한 진정성이 만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얼음 천장 아래 고립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들어간 나라가 어디인지, 강대국들이 비열한 셈법으로 주머니를 뒤질 때 진정한 안보의 열쇠를 건넨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자랑이나 뽐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류를 향한 숭고한 기술을 증명해 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제의 도크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밝은 불빛 아래 밤낮을 잊은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 무언의 소리야말로 전 세계 안보를 가장 정직하고 든든하게 수호하는 대한민국 위상의 진정한 증거입니다.